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본격적인 강의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화면에 톱니바퀴 도식을 보시죠. 우리가 흔히 생존 사슬체인 어브 서바이벌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의 2025년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고 한들 일반인 목격자가 가슴을 누르지 않고 구급대원이 제세동을 주저한다면 이 톱니바퀴는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2025년 가이드라인 제9장의 핵심 철학은 바로 생존율의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와 교육 혁신입니다. 국제소생술 교류위원회의 과학적 합의에 기반하여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없앨지, 어떻게 하면 의료인들의 술기가 3개월 만에 녹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이 이 챕터에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청사진을 바탕으로 오늘 긴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개념은 병원 밖 심장정지의 핵심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입니다. 그래프를 보십시오. 2008년 1.9%에 불과했던 시행률이 2022년 29.3%, 2024년 30.3%까지 기적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40%대 벽에 비하면 아직 낮고 특히 2021년 이후 30% 언저리에서 완벽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일반인들은 심장정지 환자를 보고도 주저할까요? 여기서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 등장합니다. 첫째, 위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슴을 눌러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환자가 더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원초적 공포입니다. 둘째, 법적 책임 추궁에 대한 우려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소송에 휘말릴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셋째, 상황적 패닉입니다. 막상 119에 신고해도 너무 당황해서 구급 상황요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벽을 부수기 위한 처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 조항을 교육 과정에서 뼈에 새기도록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실습을 통해 패닉을 이겨내는 훈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시행률 30%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과거 단순했던 생존 사슬이 시스템 차원의 생존의 공식으로 확장된 통합 피라미드 모델입니다.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는 것은 개인의 영웅적 술기가 아니라 유기적인 계층 시스템입니다. 가장 아래 기초를 바치는 지역사회 단계에서는 소생술 교육 전파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심장정지 지표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간 단계인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119 구급대의 질 향상 활동과 구급상황요원의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상단인 개인 및 의료기관에서는 원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심장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역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 소생술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각 계층 즉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명확히 다릅니다. 이 피라미드의 핵심 동력은 결국 계층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최신의 의학 지식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4 2025 가이드라인 패러다임 전환 대시보드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 무엇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국가고시 단골 출제 영역이니 철저히 집중하십시오. 피드백 장비입니다. 과거엔 권장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가슴 압박 깊이와 속도 준수율을 압도적으로 높인다는 근거가 확립되어 교육 시 필수 적용 강화로 격상되었습니다. 디브리핑입니다. 사후토의의 방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소생술 직후 현장에서 바로 하는 즉각적 디브리핑과 수의로 데이터를 모아 하는 지연적 디브리핑 모두 생존 예우를 개선함으로 강력히 권고됩니다. TOR 소생술 중단 기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0년엔 현장 소생술 중단 기준이 있었지만 2025년엔 삭제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제한 등 법적 한계와 사회적 합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임의로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및 게이머 학습입니다. VR이나 게임형 교육은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신기술 자체에만 빠져드는 신기성 효과 부작용이 있어 아직 일상적 권고는 불가하며 기존의 대면 실습 중심 교육을 유지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 무엇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국가고시 단골 출제 영역이니 철저히 집중하십시오. 피드백 장비입니다.
과거엔 권장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가슴 압박 깊이와 속도 준수율을 압도적으로 높인다는 근거가 확립되어 교육 시 필수 적용 강화로 격상되었습니다. 디브리핑입니다. 사후토의의 방식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소생술 직후 현장에서 바로 하는 즉각적 디브리핑과 수일 후 데이터를 모아 하는 지연적 디브리핑 모두 생존 예우를 개선함으로 강력히 권고됩니다. TOR 소생술 중단 기준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2020년엔 현장 소생술 중단 기준이 있었지만 2025년엔 삭제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제한 등 법적 한계와 사회적 합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 임의로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및 게이머 학습입니다. VR이나 게임형 교육은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신기술 자체에만 빠져드는 신기성 효과 부작용이 있어 아직 일상적 권고는 불가하며 기존의 대면 실습 중심 교육을 유지합니다. 누구부터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야 할까요? 글로벌 동향과 국내 동향의 차이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유럽은 AAAN이 AGN이 플레이스 원칙을 내세워 만 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배우라고 권고합니다. 미국아는 만 12세 전후면 성인에게 필요한 가슴 압박 깊이를 낼 수 있다고 보아 적극 교육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학교보건법상 초등학교 고학년 만 10세를 대상으로 교육을 필수화하고 있습니다. 만 10에서 12세는 신체적 힘과 절차적 이해가 결합되는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만 9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힘이 약해서 5cm를 누르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르지 못한다고 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령대에는 심장정지 상황을 인지하고 119에 신고하며 응급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사회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2025년 가이드라인의 지침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행에 있어 철저히 소외된 계층이 존재합니다.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포용 설계입니다. 첫째, 여성입니다. 여성이 쓰러지면 구조자들이 성적 오해나 신체 접촉에 대한 망설임 때문에 압박을 주저하는 심리적 장벽이 큽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속옷을 벗길 필요 없이 옷 위로 바로 압박하라는 명확한 지침 교육과 선한 사마리아인법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노인입니다. 노인은 근골격계 약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자세로 5cm를 누르기 어렵고 인지 유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노인 대상으로는 인공호흡을 뺀 가슴 압박 소생술 핸스 온리 CPR만 아주 단순하게 훈련시키고 바닥 대신 테이블 위에서 실습하는 등 대안적 실습 환경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다문화 및 취약계층입니다. 언어 장벽이 크므로 다국어 지원과 통역이 필요하며 타인 접촉을 꺼리는 문화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닌 내 가족, 지인부터 살리기라는 접근법으로 훈련을 시작해야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심장정지 환자를 구하지 못할까요? 2025년 가이드라인은 장애 없는 생존 사슬을 선언하며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물리적 유연성 측면에서 지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압박하는 법을 훈련하거나 인공호흡의 육체적 제약을 배제한 핸스 온리 CPR을 기본으로 권장합니다. 더 나아가 인지적 환경적 유연성 측면이 중요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신체적 제약으로 직접 가슴을 누르지는 못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의 완벽한 절차를 숙지하여 당황한 주변 타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구조지시자 역할을 새롭게 도입하고 인증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국내에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어 통역, 시각적 메트로놈, 촉각 레이블 마네킹 등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AED는 참 많아졌는데 막상 쓰러지면 기계를 가져와서 쓰는 비율은 아직 처참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삼각 극복 전략입니다. 첫째, 다룰 줄 몰라요라는 미숙함의 장벽입니다. 이는 오직 실습을 통한 보면서 따라하기 교육으로 기계에 대한 자신감을 억지로라도 심어주어야 극복됩니다. 둘째, 어디에 있는 거죠? 라는 위치 탐색 실패입니다. 쓸 줄 알아도 못 찾으면 끝입니다. 평소 지하철이나 아파트, 휴대전화 앱을 통한 위치 인지 홍보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잘못 써서 환자가 다치면 어떡하죠? 라는 부작용 공포입니다. AED는 환자의 심전도를 스스로 분석하기 때문에 구조자가 멀쩡한 사람에게 실수로 전기 충격을 가할 확률은 기계적으로 0에 가깝습니다. 이 기계적 안전성과 응급의료법 면책 조항을 확실히 인지시켜야
비로소 AED가 벽에서 떨어져 나와 환자의 가슴에 붙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교육 방법론 중 가장 핵심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바로 빠른 주기 의도적 훈련 RCDP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시뮬레이션은 시나리오가 시작되면 중간에 교육생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끝까지 진행한 뒤 한참 뒤에 사후 디브리핑을 합니다. 단점이 뭘까요? 잘못된 술기 습관이 그 시간 동안 몸에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반면 RCDP는 다릅니다. 시나리오 중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강사가 중단을 외칩니다. 실시간으로 아주 짧은 마이크로 피드백을 주고 시계를 10초 되감아 그 틀린 부분부터 정확한 술기로 재수행하게 만듭니다.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점차 연장해 나갑니다. 이렇게 오류를 즉시 바로잡는 고반복 훈련은 팀원들의 뇌와 근육의 자동화된 반응을 신속하게 형성시켜 실제 현장에서 재세동 준비 시간과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시킵니다. 그렇다면 소생술의 퀄리티는 어떻게 통제할까요? 강사의 눈대중일까요? 아닙니다. 2025년 지침은 실시간 피드백 장치 의무화를 강력히 지향합니다. 구조자의 육감에 의존해서 조금 더 깊게 누르세요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마네킹에 연동된 모니터가 가슴 압박 속도, 깊이, 이완, 손 위치를 실시간 파형으로 보여주며 타겟존에 들어가는지 시각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관적 개입을 완전히 배제한 데이터 기반 술기 향상입니다. 장비가 정 없다면 최소한 메트로놈이라도 켜야 합니다. 또한 이론 강의를 길게 늘어놓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불필요한 강의를 최소화하고 화면의 동영상을 보며 쉴 새 없이 마네킹을 누르는 보면서 따라하기 원칙을 통해 강사의 개인 역량에 따른 교육 편차를 제거하고 오직 술기 체득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생술은 병원의 회의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 역시 실제 일하는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현장에서 병상에 마네킹을 올려놓고 진행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개인이 가슴을 잘 누르는 물리적 술기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 리더십, 지침 준수율 같은 비기술적 술기가 팀의 생존율을 궁극적으로 결정합니다. 팀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디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소생술 직후 현장에서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즉각적으로 하는 핫 디브리핑은 시스템 오류를 즉시 파악하고 팀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을 환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수위로 데이터를 차분히 모아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콜드 디브리핑은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성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2025 가이드라인은 두 방식 모두 환자의 예후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강력히 권고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디지털 교육이 대폭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침은 디지털과 게임화 학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온라인 자가학습이나 복합교육은 감염병 대유행 시기나 자원이 부족할 땐 유용합니다. 하지만 직접 땀 흘리며 마네킹을 누르지 않는 이상 술기 체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으므로 대면 실습을 대체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권고되진 않습니다. 단, 교육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 잊어버린 지식을 깨우는 리마인더 도구로는 훌륭합니다. 가상현실이나 게임화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재미를 더해주지만 치명적인 약점인 신기성 효과를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 지식 습득보다는 VR 기기 자체의 신기함이나 게임 점수 올리기에만 몰입해버려 실제 임상적 교육 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현행되면 실습 중심 방법론을 확고히 유지합니다.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는 응급의료 시스템은 각자의 역할에 맞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 밖에서 일반인과 학생은 가슴 압박 소생술과 119 상담원 도움을 받는 기본 과정을 거칩니다. 경찰이나 교사 같은 1차 반응자는 AED 실습과 기도 처치가 포함된 심화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병원 내로 들어오면 더 정교해집니다. 원무과 등 행정 외래 근무자는 기본 소생술 수준을 갖추어야 하고 방사선 기사나 투석실 간호사 등 특수부서 근무자는 백밸브 마스크 인공호흡이 포함된 병원 단계 기본 소생술을 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전선인 집중치료실, 응급실, 수술실 의료진과 전문 심폐소생팀은 전문 기도 유지,
제세동, 약물, 팀 역동이 총망라된 전문 소생술 즉 칼스를 완벽히 이수해야 합니다. 분만실은 신생아 소생술이라는 전혀 다른 특수 환경의 지침을 따라야 하죠. 이처럼 각 징역의 노출 빈도와 역할에 맞춘 계층적 교육 아키텍처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프의 파란 선을 보십시오. 교육 후 불과 3에서 6개월만 지나면 여러분의 완벽했던 술기 역량은 급격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를 망각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2년에 한 번 받는 갱신 교육만으로는 이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집중해서 한 번에 배우는 집중학습보다 시간을 쪼개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분산학습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짧고 빈번하게 6개월 간격 이내에 온라인 동영상이나 앱을 활용한 마이크로러닝 즉 자가학습으로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평가 또한 종이 시험지가 아니라 침대 위 마네킹 등 실제 임상 상황을 가정한 엄격한 객관적 술기 평가로 다면 평가를 진행하여 지속적인 질 향상 사이클을 완성해야 합니다. 긴 심화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철저하고 복잡한 교육 지침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벽에 걸린 심폐소생술 수료증 한 장은 환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심장정지 발생 후 첫 5분,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그 결정적 순간에 구조자가 주저함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확고한 자신감을 설계하고 있는가? 이것이 2025년 가이드라인이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여성과 노인, 취약계층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포용적 대상 맞춤 교육, 피드백 장비와 RCDP라는 혁신을 통해 근육에 각인시키는 자동화된 기억,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시스템적 질 향상으로 이끄는 통합적 시야. 이 3박자가 갖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존의 사다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교육과 실행의 원리들을 여러분의 임상 현장과 향후 구급 활동에 완벽히 녹여내어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댓글 남겨주세요.